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기출 분석 및 확인 문제 연습이라고 이름이 달려져 있습니다. 기출 분석이란 거는 기출 지문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실제 나왔던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인이 됐었는지, 이 적합한 분석이라는 것은 그 기출 지문들에서 노출된 것들 중에 시험 문제에서 다룬 것들도 있지만 문제와 관련 없는 그런 문장들이 왜 들어갔을까를 생각하면서 이후에 그게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그 흐름을 볼 수 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는 사회문화 전체를 다 다룬다라는 것은 기본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출 분석이기 때문에 기출에서 주로 되는 내용들 위주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기출에서 제시되지 않거나 조금 빈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문제만 제시하게 될 거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정리가 필요한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비분 위주로 8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전에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직접 써보면서 같이 정리하는 시간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서 일종의 뭐 단권한 느낌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기억하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어디부터 가냐면 방법이 이렇습니다. 먼저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는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나눠주는 유인물 중에 8페이지네요. 예. 문제 파트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될 테니까 봐주시면 되고요. 예. 자, 8페이지 가보시면은 고전사회는 사회학적 상상력 나와 있습니다. 사회학적 상상력 하게 되면 두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밀스가 있고, 이제 이것을 받아서 기든스가 정리하고 이렇게 됐었고요. 두 개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만 구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밀스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우선 이 사회학적 상상력을 무엇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사회학적 상상력은 자질이에요. 능력이에요. 물론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사회에서 만드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평가하거나 또는 인식할 수 있는 자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끝이야. 사회적 상호작용이 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써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밀스가 본 건 이거였고요. 근데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우리는 워낙 이제 배버 때 배워가지고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행위를 주고받는 데 여기 한정 짓는데,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커요. 크다는 게 뭐냐면 인간, 그리고 사회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역사 속의 과거와 자기 자신, 또는 역사적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자라는 것과 세계관, 이런 것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한테 쓰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상호작용의 범위가 이렇게 생각보다 넓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든스는 이 자아 세계관보다는 여기는 이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적 상상력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와 자신 아닌 관계를 통해서 인류학적 상상력을 도출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평가 인식하는 자질을 비판적 상상력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주느냐까지 파악하게 된 게 바로 이제 그 기든스가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은 뭐다? 사회학적 상상력은 뭐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나게 되는 상호작용들을 평가하고 인식하는 자질 또는 능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질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굳이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개인이 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개인의 문제들을 무엇과 연관해서 보냐라고 했었더니 역사라는 것은 예전과 동일하다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뭔가 다른 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럼 그 다른 점의 동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개인 문제를 뭐로 보냐면 사회 변동과 연관시켜서 본다라는 게 사회학적 상상력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들간의 이 사회 변동 때문에 나에게 개인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일의 연관,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인을 찾아냈고 여기서 대안을 찾아낸다. 이걸 기덴스가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결국 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밀스의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 사회 변동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언가 이 사회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 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기능론과 갈등론처럼 사회 구조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러한 사회적 힘을 통해 뭐가 발생했다? 행위가 발생하게 됐다라는 구조를 밀스가 꺼냅니다. 이게 사회학적 상상력 책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리. 사회학적 상상력은 밀스가 보기엔 뭐였다? 바로 이러한 상호작용들을 평가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질이다. 그럼 이것을 발휘하게 되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 개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사회 변동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 나온 결론은 뭐다? 사회적 힘에 의해서 행위가 촉발된다라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됐나요? 그냥 사회학적 상상력을 물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밀스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까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덴스는 세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기덴스가 사회학적 상상력을 뭐 색다른 얘기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얘기한 첫 번째가 뭐냐면 순서대로 하자면 역사적부터 먼저 있죠. 역사적 상상력에서 파악하는 것은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입니다. 무엇과? 과거와. 그럼 과거와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그것을 역사적 특성 찾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교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철저하게 기출에 나와 있던 단어 위주로만 쓰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단어예요. 답을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인류학적 상상력. 인류학적 상상력도 똑같습니다. 비교입니다. 이 비교인데 비교하는 대상이 무엇과 비교하냐면 인류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권이라고 그랬을 때 다른 문화권과 비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사회 또는 다른 문화와 나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른 문화권과 뭔가 독특한 특성이 있긴 한데 요거는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특수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비교를 하면서 보편성도 찾을 수 있겠지만 문제 상황에서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한국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겪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특수성을 찾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이 비판적 상상력이 됩니다. 이 비판적 상상력은 내가 그냥 무지성적으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뭐지? 또는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답을 내지 않아요. 바로 뭐 하냐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 다 하시고요.
정리. 예, 밀수의 사역적 상상력이 무엇인지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밀수의 사역적 상상력을 통한 건데 언제 사역적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 상황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사회적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밀수가 결론을 냈다는 거에서 거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의도나 동기획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거시적이라는 거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든스의 역사적 상상력은 비교인데 뭐하고 비교한다? 과거와 비교해서 무엇을 파악한다? 역사적 특성 파악하고요. 다른 사회와 비교한다. 인류학적 상상력은 그래서 우리 사회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 파악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과 특수성을 가지고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뭐가 제시될 수 있다? 대안 제시될 수 있다. 그럼 사회적 상상력은 이것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 그 원동력이라는 게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쓴 게 뭐가 돼? 여기 기든스의 상상력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역사적 특성과 어떤 그 비교사역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 하는 힘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이렇게 정리하시고 둘 다 이제 강조했는데 밀스가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면서 다른 후장에 나온 얘기들은 전부 다 이런 것은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다른 역사의 다른 사회 문화 안에 어떤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또한 이 기든스의 입장도 과거의 역사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사고에 있어서 이 사고의 속성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무슨 사고냐면 총체적 사고 또는 전체적 사고를 강조했다. 즉 사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사역적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문제가 기든스로 다이렉트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밀수부터 건드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기든스는에서 밑에 문장에다가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래서 요 구조로 이 안에 있는 단어, 즉 나와있던 기출에 나와있던 단어를 쓰시면 전혀 문제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문제 다시 확인하죠. 1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현상의 사역적 성성 연격이 세 가지 형태가 첫 번째는 한현상적 그 차이는 관련 요인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근데 각 사회 현상마다 차이 그에 따른 다양한 존재의 중증적인 입체적으로 나열해 볼 수 있다 라고 나왔어요. 각 사회 현상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중층적으로 라는 얘기는 역사보다는 그 이전에 우리 사회 속에서 다른 곳에서 이런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인류학적 상상력입니다. 두 번째 기억은 과거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었죠. 과거의 유산성이 형성됐고 현재와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도 이전에 있었던 종적인 파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적 상상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비판적 상상력이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라라고 했는데 까다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기출 지문을 지었을 뿐이에요. 마지막 기출 지문에 나와 있던 표현은 이 상상력을 통해서 기존의 시각을 바꾸어 대안적 미래를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죠. 시각을 변화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비판적 상상력의 기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기든스가 나오면 밀수의 기본적인 개념 묻고 사역적 상상력은 빈칸 때리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디르켐입니다. 새로 나온 문제가 있었으나 이 새로 나온 문제가 디르켐의 새로운 걸 건드리진 않았어요. 새로운 걸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다시 순환돼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디르켐은 2년 연속 나온 적이 있었죠. 자살론 나오고 그 전에 이제 분업해가지고 동적 밀도 물어봤던 문제가 연달아 나왔고 객관시험도 마찬가지. 근데 이번에 디르켐이 다시 등장하게 됨으로써 어떤 연대의 특성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후에는 역시 디르켐을 또 묻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디르켐입니다. 자, 디르켐 1번 보시게 되면 연구 대상 써놨네요. 연구 대상은 무엇이냐? 이번에 나왔던 문제죠. 바로 뭐냐면 사회적 사실입니다. 이 사회적 사실, social fact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실이다. 우리가 사회현상 속에 생각하는 건 다 사실이고,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캘큘레이팅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적 사실을 뭐로 파악해라? things. 사물로 파악해라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사실의 성격에 대해서도 기출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써보도록 합시다. 이 사회적 사실이 갖고 있는 것은 개인의 외재한다 라는 말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외재성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따로 존재한다니까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독립성을 이야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을 제약한다 라는 게 사회적 사실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사회학적 상상에 의한 밀사와 큰 차이는 없죠. 사회적 힘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를 한다라는 것처럼 사회적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이 힘에 의해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속성, 강제성, 강압성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답 쓸 때 이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다 쓰면 안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나열하는 이유가 특성 썼는데 이 중에 한 가지씩 골라서 써줘야 이제 인정을 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지? 두 개가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외제하고 강압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두 개를 나눠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사실이 things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 즉, things라는 표현이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이라는 단어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분석해라라는 말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얘기하고 싶다는 것은 객관성이 있고 엄밀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분석함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정리. 연구 대상이 정리. 나왔죠, 이거? 나왔죠? 자, 여기서 이 things로 뭐냐면은 이게 things다가 아니라 이게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라? 간주한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연구 가능하다라는 얘기 했었고 외재성 내지는 독립성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속성 또는 강제성 또는 강압성 제시했고요. 무슨 분석가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분석이 그래서 가능하게 된다. 사실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도록 합시다. (2번) 방법론. 자, 아까 마지막에 있었던 게 객관적이고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즉, 그래서 방법론은 뭐냐면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한다라는 건요. 여기서 이제 안 쓰는 게 우리가 베버를 하죠. 베버 무슨 사회야? 이해사역이지. 근데 이 디르켐이라는 사람은 이해란 말 안 쓰죠. 왜 이해를 안 써?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뭐 해라?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나왔던 단어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사회현상을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뭘 분석하라는 거예요? 사회현상에 대해서 어떤 요소를 찾아요? 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뭐? 원인을 찾으세요.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형태로 어떤 사회현상이 발생됐으면 이거의 원인을 찾으세요. 두 번째, 실제 이게 우리 사회 구조의 유지, 사회 체계의 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찾아내세요. 그러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우린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뭐? 기능 분석입니다. 여기서 기능적 분석이 나타나게 된 거지. 그래서 무엇을 분석한다? 원인과 기능을 분석하여 선별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정리 다시 사회현상을 분석,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뭐 사회현상의 원인과 기능을 분석하여 설명을 시도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아니 그거 있잖아. 유기적 연대가 나타났어. 유기적 연대가 나타나니까 뭐가 증가했어? 상호작용이 증가했어. 그렇잖아.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어. 그 원인이 뭐였어? 분업이었어. 분업. 그러니 상호작용이 증가되게 됨으로써 이 사회에서 나타난 게 바로 뭐? 유기적 연대가 나타난 거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 사례를 보자면. 요거 오케이? 사례. 그러면 이 유기적 연대라는 거는 이 상호작용의 증가로 인한 결과네, 이것도. 그러니까 유기적 연대라는 것의 원인이 상호작용이고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은 또 뭐가 돼? 분업이 돼. 그럼 유기적 연대가 나타나는 게 원인이 돼갖고 또 다른 게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 그 아노미야. 그러니까 그 아노미에 대해서 또 아노미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돼 자살 또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거야. 계속 원인과 기능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자.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된 거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뭐였어? 디르켐의 결론이 항상 뭐지? 도덕적 개인주의가 나온 거야. 그 아노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개인주의라는 게 나왔고 그럼 도덕적 개인주의 되면 어떻게 될까? 행복해지겠지. 끝. 그래서 이제 도덕적 개인주의 자체를 이제 문제를 안 내는 게 그렇게 된 거지.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연구한 게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는 사실이나 이렇게 됐었는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 실제 이제 사회적 사실에서 무엇이 변화되고 있었나라는 사실인데 뭐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면 한번 써보면은 이 사람 연구한 게 뭐하고 뭐 연구했어? 종교하고 법 같은 거 연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 이 사회에 영향을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었을 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법률의 형태가 있을 거고요. 이에 따른 규제가 있을 거고요. 또는 종교화진 속성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걸 찾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 형태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는 게 이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분류를 해? 유형 분류를 하지. 그럼 또 이것에 따라 나타나는 자살 가지고 어떻게 돼? 근거에 따라서 유형 분류를 하지. 이게 디르켐의 방법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지금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러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유형들이 어떤 유형이 강조되고 있지? 라는 걸 보게 되면서 그 유형이 강조됐다는 그 유형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기능이 있겠네? 이런 걸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게 된 거예요. 법률 형태를 굳이 얘기하자면 미리 하고 갈게요. 기계적 연대라고 한다면
벌 주는 게 강화됐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 뭐라고 한 거지. 근데 이제 유기적 형태가 돼서는 바뀌게 되죠.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제 합의를 보는 시스템이 나타났지. 뭐? 민법이 강조되게 된 거지. 그러니까 형법이 없어진 건 아닌데 무슨 법이 더 강조됐냐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규제도 바뀌었죠. 형법이 중심이게 되면 당연히 억압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했었다라고 한다면 민법이 중시되게 됨으로써 있든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이런 실수를 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교정적 정의를 발휘해서 무엇을 해줘라? 배상을 해줘라 라는 성격이 나타난 거지. 연대의 특성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법률 형태를 보고 이 법률 형태가 나타나게 돼 어떤 목적을 찾게 되고 그 원인을 찾은 거지. 이게 누구의 연구 방식? 자, 갑니다. 디르켐의 연구 방식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원인과 기능을 분석하여 설명하기. 그리고 종교나 법의 법률 형태 규제를 통해서 일종의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항상 무엇을 했어? 유형 분류를 하죠. 나타날 수 있는 유형 분류들을 통해서 이것의 원인과 기능에 대해서 분석하기. 디르켐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디르켐 한 가지만 딱 제시하는 게 없어. 그렇지? 생각해보면 이런 연구자료가 음성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꺼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느낌 못 가지죠. 귀찮죠. 방어론 지우고요. 3번. 3번 보시면 사회분업과 유기적인데. 이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조지. 그래서 이 사람 쓴 책이 사회분업론이다 보니까 이런 주제가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사회분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대가 등장했다는데 우선 시작은 이렇습니다. 연대 유형을 분류하죠. 연대 유형을 분류해서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 나타나고 이 사이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기계적 연대의 속성은 무엇이고 유기적 연대의 속성은 무엇일까? 여기 나열이 돼야 돼요. 되게 많지. 여기 2번 문제였죠. 여러분이 시험 봤었던. 그렇지? 이 속성에 대해서. 그러면 기계적 연대나 유기적 연대나 우선 같이 나타나는 게 이 연대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뭉치냐면 집합의식을 통해 뭉칩니다. 그럼 집합의식을 통해 뭉친다라는 얘기는 이 집합의식이 강력하게 되면 굳이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집합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약하죠. 강하고 약하다는 얘기는 이 공유된 믿음 자체가 모든 이 사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 이때는. 기계적 연대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유기적 연대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부분 나눠지기 시작해. 그러니 이 교실 전체의 사람들이 다 공유된 믿음이 있던 시대에서 이제 좀 공유된 믿음이 집합의식이 숑 나눠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다? 약화됐다. 그러면 예전처럼 연대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집합의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이죠. 그래서 모두가 전부 다 같은 공유의식, 집합의식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무슨 성? 동질성. 다 같으니까 제 행동도 이럴 거고 저럴 거고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성격이 지금 서로 이제 달라짐으로써 상대방과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뭐 때문에? 분업이란 것 때문에.
이 분업이 증가되게 됨으로써 내가 가지지 못한 재화, 내가 할 수 없는 용역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지. 그 예전엔 동질성이라서 당연히 이제 밥하러 가야지 하면 전부 다 헤어졌는데 이젠 밥하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애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업이 증가하기 시작함으로써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지. 그래 무슨 성? 상호 의존성. 이게 이번 시험 문제 답이었죠. 동질적 집합의식, 상호의존적 집합의식도 괜찮고요. 그냥 동질성, 상호의존성 써도 당연히 맞습니다. 또 아까 썼었던 거 해보죠. 법의 성격. 여기는 무슨 법? 형법이 강화됐고 여기는 뭐가 강화됐고? 민법이 강화됐고. 그러니 이 법에 의한 규제 양식도 다르더라. 이때는 강압적, 억압적, 이때는 배상적, 문제 생기면 갚아주기 라는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 여기에 사실은 동질성이니까 우리 유기적 연대를 이질성이라고 쓰고 싶어요. 이것도 유기적 연대 특성은 맞거든. 근데 거기 답으로 이질성 쓰기는 좀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연대가 뭉쳐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 동질성, 이질성 맞거든요. 근데 동질성에 의해서 뭉쳤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질성에 의해서 뭉쳤다라는 건 설명하기 힘들어요. 아마 그게 이제 함정이었을 거예요. 그 이번 나온 문제. 그래서 이질성을 쓰지 말고 분업의 증가에서 이질성도 있지만 이질적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 해야 되는 상황? 의존해야 되는 상황. 이걸 써달라는 게 이번 문제 핵심이었어요. 이번 문제 이제 가장 이제 그 함정이 이거였죠. 이거 안 쓰기. 이거 안 쓰기.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상황에 봤을 때 이질성을 써도 되는 답이 있을 거야. 단순 성격 분류에서는. 이질 써도 돼. 근데 그 문제는 그게 아니었고 문장 형태로 완성 지어야 되니까 문장의 마지막 동사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연대를 이루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골라서 써야죠. 그러면 이 분업은 뭐가 됐냐면 이전에는 분업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이 분업은 무엇을 설명하는 요소냐면 무슨 연대? 유기적 연대를 설명한 요소지. 자, 원인 분석이잖아. 유기적 연대의 원인은 무엇이냐? 뭐 때문에? 분업 때문에. 그러니까 분업 때문에 유기적 연대가 나타났고 이러한 유기적 연대는 상호 의존성이 강화된 상호작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업의 증가는 연대 유형의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디르켐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이 사회는 무엇 하려고 한다? 통합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렇지? 연대 유형이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통합은 유지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질성으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전의 시대와는 달리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모두가 같은 집합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행동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쉬웠고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근데 유기적 연대가 되니까 집합의식이 다른 거야. 제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통합은 유지되지만 여기서 어떤 병의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 병의적 현상이 바로 뭐?
그래서 연대 유형의 변화를 통해서 아노미가 나타나고, 아노미는 언제 등장한 거? 유기적 연대에서 등장한 거. 그럼 이거는 그 원인으로 쭉 가자면 분업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뭐는 커지게 된다? 아노미는 커지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해야 되겠죠. 정리. 연대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라는 거고, 이질성, 상호의존성 둘 다 맞는 얘기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였다. 라는 게 그 킬러 포인트. 그 다음에 법과 규제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볼 만 하겠죠. 그 다음에 분업의 증가는 연대 유형의 변화의 원인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유기적 연대는 진취적으로 발전하고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긋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아노미. 자, 그 다음 아노미 나와야죠. 그러면 4번인가? 4번. 아노미와 사회통합이라고 써놨어. 아노미가 발생했지만 아노미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사회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노미는 무엇이냐? 규범적 혼란 상태.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디르키미 아노미는. 규범적 혼란 상태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겠지. 규범이 너무 많아서 또는 규범이 없어서라고 하는 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이해는 어떠냐면 규범이 없거나 오와 너무 많은 규범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무규범 상태 또는 규범 우리 상태 이렇게 되겠죠. 이 디르케미 아노미 이 규범적으로 한 상태를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봤었던 현대사회의 문제, 사회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책을 찾기 굉장히 노력을 했죠. 자, 그러면 아노미가 나타났어. 아노미가 나타나면 분업이 있는데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거. 이 분업이 지금 나타난 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잖아. 근데 아노미 상태가 됐어. 이 아노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분업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주냐면 이러한 분업 방식에 대한 변화를 줄 수밖에 없게 돼. 이 분업이 뭐냐면 사람들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률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 억지로 분업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사회나 어떤 집단이 그냥 넌 이거 해. 닥치고. 이거 제가 왜 해야 돼? 해. 그냥. 라고 하는 이게 뭐? 내 능력이나 이것과 무관하게 위쪽에서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 보니까 내가 원치도 않는 그냥 해야 되는 상황도 나타나겠지. 또는 이것을 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규범을 세울 능력조차 없어. 무지성이야. 그냥 사람들 지금 어떤 회사 차리려고 하는데 그냥 사람 많이 받은 상태고 뭐 영업부, 자재부 무슨 뭐 이걸 나누려 하는 능력도 없어. 아니 그냥 니네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면서 제가 뭘 하면 되죠. 아 그냥 니네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무슨 분업? 아노미적 분업이에요. 그러니까 분업도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거지, 당시에. 사실은 이 강제적 분업은요, 지휘세습이 주 원인이었어요. 내 꿈이 있더라도 그냥 부모가 시키는 거나 윗사람도 시키는, 나의 신분이 시키는 걸 그냥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강제적 분업에서 우리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살 중에 유형 중에 뭐가 있지? 잘 안 나오는 거? 수명적 자살 같은 게 여기서 등장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아노미적 분업 같은 경우는요,
내가 편한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을 자해냈다. 분업의 변화에 대해서 100%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이 모든 원인이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강제적 분업이나 아노미적 분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가 필요해? 규범의 확립이 필요하더라. 이게 해결책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노미 상태에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에서 그때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사회 현상이 뭐였어? 분업이었잖아. 그러니까 분업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 이러한 지휘세습이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율성을 좀 부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단 말이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네. 개인의 성공이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이기주의,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개인주의. 이해하지? 여기서 이제 도출되는 게 대충 보이죠? 또는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분업을 하는 데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분업에 대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규범을 사람들이 쉽게 세우고 할 만한 능력은 없는 거거든. 사회적 기회마다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개인과 국가가 있을 때 국가가 규범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만 사람들의 직업이 너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하나씩 다 돌봐줄 수 없는 거고 개인의 힘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사회 통제받을 미미하고 여기 뭐가 필요할까? 매개체가 필요한 거지. 뭔지 보이지? 무슨 집단? 이게 직능 집단, 직업 집단이 필요죠. 국가가 나서서 이걸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야.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규범이 확립돼야 되는데 이러한 규범에 대해서 적합한 규범이 뭘까 찾는데 얘네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 두 가지를 얘기하지. 자율성을 살린 개인주의가 필요하고요. 개인과 국가의 매개체에서 어떤 규범에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집단의 힘이 필요하고요. 디르켐의 답이었지. 정리. 아노미는 뭐다? 규범적 혼란 상태다. 현대사회 문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디르켐 규정하고요. 규범이 없거나 규범이 많을 때. 자, 아노미를 갖고 분업을 판단해 보면 분업이 증가되는데 이게 강제적 분업이나 아노미적 분업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자율성을 경시하거나 이기주의적 상황에 나서 인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오더라.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 그것의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라는 게 아노미죠. 그 디르켐의 답이었죠. 5번입니다. 5번 제목이 뭐냐? 직업 집단과 도덕적 개인주의. 해결책이죠? (1번) 직업 집단. 예전에 기계적 연대에선 직업 집단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왜? 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회 전체가 다 같은 직업이 있고 직업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직업 집단이 필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개인과 국가를 통해 국가는 규범을 만든 주체가 되고 개인들은 그것을 수용하는 요청해야 되는 대상이 될 텐데 개인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힘드니까 이 둘 간의 무슨 역할?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지. 개인과 국가의 매개 역할을 했었다. 뭐가? 직업 집단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거는 그 분업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개입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분업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또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존재들이 나서서 해야지 국가가 나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공산주의고 그건 좋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업 집단이 필요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직업 집단의 성격은 자신의 직능군에 뭉치거나 또는 조합 형태가 되거나 이런 형태로 되게 됨으로써 이러한 형태가 어떤 지금이 갖고 있는 아노미와 분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2번) 자, 도덕적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도덕 이런 게 있었는데 왜 도덕이 필요한가? 바로 뭐? 무슨 성? 자율성이에요. 이 단어 필수죠. 자율성이라는 것은 어떤 억압적 규제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힘이지. 그렇지? 그런데 이기주의는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거였잖아. 그러나 개인의 권리는 지키는 건 중요하지. 당연히 여기서도 무엇을 중시 여긴다? 권리는 중시 여긴다. 이 권리를 중시 여긴다는 내 권리 소중하고 남의 권리도 뭐 해야 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자율성과 권리를 살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에 뭐가 붙었어? 도덕이 붙었어. 그럼 도덕적인 윤리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뭐?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 도덕적 개인주의. 이것의 기능은 무엇일까? 항상 기능은 뭐다? 사회통합. 그렇지? 기능 어렵지 않아? 이런 게 이제 커지게 되면은 아노미로 분열될 수 있고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제시한 거죠. 여기 안 한 거 추가할게요. 문제는 안 내는데 도덕적 개인주의의 속성을 찾았거든요. 도덕적 개인주의에서 디르켐이 제시한 속성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배려입니다.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한번 정리하고 가자고. 배려인데 서로가 똑같은 인간이잖아.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하면서 바로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서로 배려해라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박애라고 해요.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희생까지는 아니라 박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라고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 애민정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애민이라고 국민을 사랑해라 모민관들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애민의 핵심은 국민을 사랑하는데 어떤 국민을 더 사랑해라 라고 했냐면 노인이나 이제 어떤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더 챙겨줘야 된다. 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 애민정신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누굴 챙겨줘라? 사회적 약자를 더 챙겨라. 이게 사회학이 아니야. 윤리야. 근데 이제 성격이라고 이제 제시하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윤리라는 것은 직능 집단이 규범을 만든 데 있지만 어떤 강력한 직능 집단이 자신의 권리만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서로 간의 갈등이 되게 또 다른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건 누구에게 요구되는 거? 직능 집단에 요구되는 거. 지금 짝 좋은 예시가 지금 법안 때문에 이제 시위하고 있죠. 무슨 법? 간호법. 간호법 때문에 간호전문사, 간호사단체, 그 다음에 의사단체 전부 다 지금 혈안돼 갖고 싸우고 있어요. (4번까지야) 끝. 공정한 분배 정의.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학적이라기보다는 이게 도덕적 개인주의니까 그 디르케임이 봤었을 때 지금 사회 아노미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자율성을 살릴 때 이 자율성을 어떤 분야에서 살려야 될까에 대해서 디르케임이 제시한 4가지입니다. 분배정의를 굳이 얘기하자면 서로 공정한 사회적 관계 때문에 그 지인 간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배정의가 서 있어야지. 롤스 얘기한 그런 것들. 요거는 사회학 책에 없고 디르케임 책에 있는 건데 도덕적 개인주의도 뭐 다룰 만한 거니까 이렇게 했었고요. 우선 정리. 잠깐. 직능 집단이 아니라 5번에 집합의식 도덕적 개인주의였네. 집합의식을 설명 안 했네. 정리하면 안 돼. 집합의식. 자, 집합의식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공유된 믿음이라고 이제 썼는데 실제로 서술되는 거 보면은 믿음도 있지만 일종의 신념이나 감정이나 가치 같은 것들, 공유 가치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제 공유된 믿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반 서술에는 집합의식이라고 나오다가 후반 서술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정의 내리자면 집합의식과 집합표성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리고 구분해 주세요. 구분한 거는 공격당해서 이거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집합표성하면 뭔가 상징하는 뭔가 정확하게 있잖아. 이거 뭐 하려고 한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썼던 용어일 뿐이지. 쌤, 집합표성과 집합의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따위 질문하는 너희들은 미운 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사회 속에다 대입해 보자면 일종의 그 집단이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 같은 표현하고 이제 돼요. 이거를 그 테니스 무슨 불리한 공동체 결사체로 보면 안 되고 그저 이제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 이 집단에 있는 사람끼리 함께 갖고 있는 생각 어떤 공동체 의식.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할 게 유기적 연대의 집합의식이 약화됐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써보면 우선 공유 인원이 감소해서 그런 거예요. 그 집합의식이 약화됐다라는 거는 기계적 연대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얘네는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기계적 연대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억압적이었죠. 형법이었죠. 안 지키면 큰일 났죠. 그치? 근데 이러한 집합의식에 대해서 좀 더 프리해진 거야. 이게 벗어나도 약간 분위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낮은 강압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집합의식을 어기더라도 굳이 비난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디르케임은 절대 얘기하잖아. 이건 그냥 뭐일 뿐이야? 사회 변화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답을 찾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도덕적 개인주의. 그렇지.
그러니까 도덕적 개인주의는 뭐에 가깝다? 공동체 의식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다 했어요. 정리. 직업 집단이란 것은요, 우선 규범을 국가에서 정확하게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 규범을 만들어서 제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분업이 더 다원화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 현상을 못 쫓아가는 지체가 나타난단 말이야. 또한 국가가 이전에 억압적 규범으로서 했었던 사회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들의 전문성을 또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거 국가가 나서지 말고 뭐가 필요하다? 매개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직능집단. 직능집단 성격 오케이. 두 번째, 도덕적 개인주의는 그 분업의 성격에서 봤다시피 뭐가 필요하다?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뭘 끼얹자? 공간과 배려라는 소스를 끼얹어서 자율성과 권리를 지키자. 도덕적 개인주의. 그 다음에 이거는 나온 게 아니지만 정리 한번 하고 가시고요. 아마 이 전에 있는 내용 정리됐으니까. 그 다음에 집합의식이라고 했었는데 집합의식은 공유된 믿음, 공유된 가치, 공유된 신념, 공유된 감정 다 좋습니다. 집합표상과 의미 차이 없다는 거 받아들이시고요. 공동체 의식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6.25년대 집합의식이 약화된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집합의식이 있다라면 사회는 통합하고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이 누구의 결론? 디르켐의 결론. 마지막 얘기. 다 했다. 여기서 나온다.